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 행복, 가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은자단양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 언니 사가자. 장터 한복판에서 드러누워 때를 쓰는 5살짜리 딸. 그 고집에 못 이겨 전 재산을 털어 여인을 데려온 나무꾼. 그런데 이 여인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못 짓고 불도 못 지피고 흙바닥에 앉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수상한 행색. 게다가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듯 창밖을 경계하는 눈빛.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은자단양에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살던 한 나무꾼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짜기, 참나무 숲 사이로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를 따라가면 숯가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내 하나가 보였죠. 덕구, 32해를 살아오면서 그가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숯가마 하나, 그리고 올해 겨우 5살이 된 어린 딸 꽃님이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꽃님이가 4살 되던 해 겨울 독한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덕구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새벽같이 일어나 숯을 굽고 한 달에 한두 번 장터에 나가 그것을 팔아끼니를 이었답니다. 아버지, 오늘 장에 가는 거 맞죠? 마당 한쪽에서 흘장난을 하던 꽃님이가 해맑은 얼굴로 덕구에게 달려왔습니다. 볼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반짝였죠. 덕구는 거친 손으로 딸의 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꽃님이도 데려가마. 정말요. 야호. 꽃님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산골에서 태어나 산골에서 자란 아이에게 장터 구경은 1년에 손에 꼽을 만큼 드문 큰 행사였거든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덕구는 지게 가득 숯을 지고 꽃님이의 손을 잡은 채 고을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북적북적.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엉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죠. 엿장수의 가위 소리, 떡 파는 안악의 구성진 목소리, 소 팔러 나온 농부들의 흥정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꽃님이는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버지, 저것 봐요. 저 아저씨 머리에 뭘 이고 있어요? 아버지, 저기 닭이 있어요. 닭. 우와, 저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덕구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펴고 숯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숯의 품질이 좋았던 덕분에 해가 기울기 전에 거의 다 팔 수 있었죠. 손바닥 위에 놓인 은자단양. 몇 달을 꼬박 모은 돈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무게를 느끼며 품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연이 어딜 도망가려고 장터 한복판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들었고 덕구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죠. 군중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떡 벌어진 사내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었거든요. 사내의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노쇠, 열쇠꾸러미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하인 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고리대금 업자. 장터 사람들은
그를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물리면 뼈까지 발리는 자라는 뜻이었죠. 내 아비가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은자 단냥이야, 단냥.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간은 무슨, 내 아비는 이미 저승에 갔고, 남은 건 너 하나뿐이야. 오늘 당장 돈을 갚든가, 아니면 관비로 넘긴다. 그가 손짓을 하자 하인들이 여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창백한 피부, 단아한 이목구비. 비록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고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반가 교수 특유의 기품이랄까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덕구의 옆에 있던 꽃님이가 갑자기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저 언니 얼굴. 꽃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덕구는 흠칫했습니다. 꽃님이가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기억이 희미할 법도 한데 아이는 또렷이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아내와 닮았다고? 덕구는 다시 한번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정말로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턱선의 곡선이라든가, 슬픔을 머금은 눈매라든가,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꽃님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언니 사가자. 뭐라고? 저 언니 우리 집에 데려가자고요. 덕구는 기겁했습니다. 꽃님아, 사람을 어떻게 사가니? 그게 무슨. 하지만 꽃님이는 이미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싫어. 저 언니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가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아이는 손발을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장터의 시선이 일제히 덕구에게로 쏠렸죠. 저게 뭐야? 애가 왜 저래? 쯧쯧, 저 나무꾼 자식 키우는 꼴 좀 봐.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는 순한 양처럼 굴더니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여기서 이러는 건지. 꽃님아, 제발 일어나거라. 응, 아버지 말 좀 들어. 싫어. 저 언니 불쌍해. 엄마 없는 거 나랑 똑같잖아. 나도 엄마 없어서 외로운 거 아버지 알잖아. 그 말에 덕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딸. 매일 밤 아내의 빈자리를 껴안고 잠드는 아이. 그 아이가 저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본 것이었죠. 덕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품속의 은자 단량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꽃님이 겨울옷도 해줘야 했고 소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인의 눈빛이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버림받은 자의 눈빛이 자꾸만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고리대금업자 앞으로 걸어갔죠. 저기, 고리대금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너는?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은자를 꺼냈습니다. 단양, 여기 있소. 이걸로 저 여인의 빚을 갚겠소. 고리대금업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왜?
그냥 갚겠다니까요. 덕구는 은자를 고리대금업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군.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이 여인이 누군지 알기나 하고. 모르오. 하지만 빚은 빚이고 돈은 돈 아니겠소. 고리대금업자는 손바닥 위에 은자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단양. 틀림없이 단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돈은 받았다. 빚은 청산이야. 그리고는 품에서 구겨진 빈 문서를 꺼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녀는 이제 내 알바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해. 데려가든 내쫓든 내 맘이야. 고리대금업자는 하인들을 이끌고 횡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덕구는 멍하니 땅바닥에 떨어진 빈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꽃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이 환한 얼굴로요. 아버지 최고, 역시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리고는 아직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 진짜 좋아. 밤에는 별도 엄청 많이 보이고 아버지가 구워주는 밤도 진짜 맛있어.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꽃님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덕구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에는 당혹감과 경계심, 그리고 그 밑에 아주 희미하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어나시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집에서 쉬어가시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 그녀의 이름은 설화였습니다. 그 이름을 덕구가 알게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터였지만 이 순간 장터 한복판에서 세 사람의 손이 이어진 이 순간 기묘한 인연의 실타래는 이미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장터를 물들이는 가운데 덕구는 한 손에는 빚 문서를, 한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산골 초가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텅 빈 주머니, 낯선 여인, 어리둥절한 마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넘어갈 무렵 세 사람은 드디어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꽃님이가 신나서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설화는 초가집 앞에 멈춰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낮고 허름한 지붕, 흘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장작더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양반가의 기와집에서 자란 설화에게 이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오. 덕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구석에 깔린 낡은 이불이 전부였죠. 설화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덕구가 아랫목을 가리켰습니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 자세가 어찌나 뻣뻣하던지요. 마치 흙바닥이 뜨거운 화롯불이라도 되는 것처럼 엉덩이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흙바닥에 앉는 것도 저리 어색하다니. 대체 어떤 집안 사람이길래
저녁이 되자 덕구가 부엌에서 밥을 지어왔습니다. 변변찮지만 일단 드시오. 덕구는 사발에 밥을 퍼서 설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보리밥. 그녀가 양반가에서 먹던 쌀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입에 안 맞으면 억지로 안 드셔도. 아닙니다.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화는 눈물을 훔치며 보리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구는 아랫목 구석에, 꽃님이는 덕구 옆에, 그리고 설화는 윗목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누웠죠. 하지만 설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응, 꽃님이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이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꽃님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죠. 엄마, 꽃님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설화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설화는 조심스럽게 꽃님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속삭이듯 말하자. 꽃님이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설화는 한참 동안 그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덕구는 잠든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설화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손짓, 언니가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덕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커져갔습니다. 클바닥에 앉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저 여인.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 지경이 된 걸까? 왜 고리대금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저렇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는 걸까? 덕구는 저녁 내내 설화를 관찰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물 마실 때도 설화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움찔 놀랐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고개를 돌렸고 산짐승이 내는 소리에도 숨을 멈추며 귀를 기울였죠. 마치 누군가가 쫓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설화 낭자. 덕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설화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소만. 덕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혹시 위험한 일이 있다면 미리 말해주면 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소. 설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소. 덕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덕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꽃님이에게 해가 될 일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말해 주시오. 설화는 고개를 들어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추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담긴 눈빛이었죠.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품속에 품고 있는 무언가를 꼭 움켜쥐었죠. 차갑고 단단한 그것,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자 가문을 멸망시킨 비극의 증거. 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나는 또 어디로 가지? 대답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무게에 짓눌린 채 설화는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냈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창호지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산골의 밤은 고요했지만 설화의 마음만큼은 폭풍 전야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씩 초가집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아침이면 덕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저녁이면 꽃님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꽃님이는 설화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언니, 이거 뭐야? 언니, 나 이거 해줘. 언니, 오늘도 이야기해 줄 거지. 설화는 그런 꽃님이가 귀여웠습니다. 어느새 아이의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익숙해졌죠. 덕구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설화의 정체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꽃님이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꽃님이가 마당에서 설화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잡았다. 꽃님이가 설화의 치마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설화가 웃으며 몸을 틀었는데 그 순간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가 흔들렸습니다. 낡고 빛바랜 옥비녀. 설화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유일한 장신구였죠. 언니 이거 예쁘다. 꽃님이가 설화의 비녀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한번 만져봐도 돼. 아, 이건. 설화가 말리려는 순간 꽃님이의 작은 손이 비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르. 비녀가 머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꽃님이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녀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꽃님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그러려던 거 아닌데.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설화는 급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러진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설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러진 비녀의 속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얇은 비단지 한 장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설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꽃님이가 울먹이며 설화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러진 비녀와 그 속에서 나온 비단지를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죠. 마침 숯가마에서 돌아오던 덕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덕구가 다가오자 설화는 황급히 비단지를 품속에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덕구의 눈이 그 비단지를 포착했거든요. 그게 뭐요? 덕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꽃님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렴.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님이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지만 덕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른들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설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그리고 마침내 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황룡장부라는 것의 초본입니다. 황룡장부. 덕구는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을 사또가 왜구와 결탁하여 굴량미를 빼돌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적혀 있죠. 설화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조판서였습니다. 덕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조판서라면 조정의 고위 관직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이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이것을 임금께 전달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또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고 우리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덕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길이 집을 삼키던 그 밤, 아버지께서 저를 몰래 빼내시며 이 비녀를 쥐어주셨습니다. 설화가 부러진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이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증거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설화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가진 것을 하나씩 팔아가며 숨어 지냈죠. 그러다 빚에 몰려 고리대금업자에게 잡힌 겁니다. 덕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흘바닥에 앉는 것도 어색해하던 이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바깥을 경계하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과 꽃님이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저는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덕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쫓겨나겠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위험한 여인을 집에 두겠어요. 설화는 눈물을 훔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짐을 싸겠습니다. 폐만 끼쳤습니다. 그때 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설화가 멈칫했습니다. 여기 있으시오. 덕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설화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다 들었잖아요. 저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꽃님이도 위험해요. 알고 있소.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시오. 왜요?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꽃님이 엄마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소. 설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꽃님이에게 좋은 엄마를 찾아주라고. 덕구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봤소.
당신이 꽃님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잠든 아이 입을 덮어주고 머리카락 쓸어 넘기고 이야기 들려주는 거 다 봤소. 설화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소.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설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덕구는 어색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오. 해가 지면 추워지니까.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비녀와 비단지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죠. 이 순간 설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투박한 나무꾼이야말로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덕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산골의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관아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 대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포교 하나가 사또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안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죠. 뭐냐, 이 밤에 며칠 전 장터에 다녀왔사온데. 포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판서댁 규수를 보았습니다. 순간 사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멸문당한 이 판서댁 규수, 설화 말입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죽었다. 불길 속에서 다 죽었어. 저도 그리 알고 있었사온데 틀림없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끌려가다가 웬 나무꾼에게 팔려갔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살아 있었단 말이냐. 그년이. 사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설화가 살아있다면 그건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장부, 황룡 장부,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년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느냐? 예, 산골에 사는 덕구라는 나무꾼의 집으로 갔다 합니다. 사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죠. 오늘 밤 안에 처리해라. 그년도 그 나무꾼도 흔적 하나 남기지 마라. 명 받들겠습니다. 포교가 물러갔습니다. 사또는 홀로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마. 그날 밤 덕구의 초가집에는 평화로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꽃님이는 설화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덕구는 아랫목에서 가벼운 코를 골고 있었죠. 설화만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속에 부러진 비녀와 비단지를 꼭 쥔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스스스. 설화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바깥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바람 소리인가? 아니, 바람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설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벌써.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횃불.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 설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덕구 어른,
설화가 급히 덕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덕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응, 무슨 일이? 사람들이 왔어요. 밖에 사람들이. 덕구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각사각. 마당을 밟는 발소리. 철컥철컥. 육각방망이와 포승줄이 부딪히는 소리. 포교들이요. 덕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벌써 알고 찾아온 거죠?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구는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숨을 곳이라곤, 벽장. 덕구가 속삭였습니다. 방 구석에 낡은 벽장이 있었습니다. 이불과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좁은 공간이었죠. 저 안에 숨으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하지만 빨리. 덕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후다닥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덕구가 벽장 문을 닫고 그 앞에 이불 보따리를 쌓아두었습니다. 그 순간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있는 자, 문 열어라. 관아의 명이다. 꽃님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부지. 괜찮다, 꽃님아. 아부지가 있으니까. 덕구는 딸을 안아 달래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해야 했죠. 문을 열자 횃불 불빛이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포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육각방망이와 포승줄이 들려 있었죠. 뭔 일이시오, 이 밤중에? 덕구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도망친 관비를 숨겨두었다는 첩보가 있었다. 집 안을 수색하겠다. 관비요? 무슨 관비 말이오? 덕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며칠 전 장터에서 여인 하나를 데려왔다며. 아, 그 여인 말이오? 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에 쫓기는 불쌍한 여인이 있길래 도와줬을 뿐이오. 하루 재워주고 밥 먹여 보냈소. 보냈다고? 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소. 이틀 전에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오. 포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집 안을 수색하겠다. 마음대로 하시오. 덕구는 비켜섰습니다. 포교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횃불 불빛이 좁은 방 안을 훑었습니다. 한 명이 아랫목을 뒤졌습니다. 한 명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 명이 마당 장작더미를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벽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교의 손이 벽장 앞에 쌓인 이불 보따리를 향해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으앙, 무서워, 아부지. 꽃님이가 덕구의 다리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아이고, 이것 참. 포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가 왜 이리 울어대는 거야? 어린 것이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니 무서운 거 아니겠소. 덕구가 꽃님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포교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대신 다른 쪽을 뒤지기 시작했죠. 덕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을 뒤지던 포교가 돌아왔습니다. 부엌에도 없습니다. 마당에도 없소. 여기도 없고. 포교들이 하나둘 보고했습니다. 대장격인 포교가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보냈단 말이냐? 그렇다 하지 않았소.
덕구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포교는 한참 동안 덕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덕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의심받는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철수한다. 포교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겠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그땐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포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횃불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아버지, 나쁜 사람들 갔어. 꽃님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갔다. 이제 괜찮아. 덕구는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벽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벽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화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요. 설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포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뜻이었죠. 다음엔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 거요. 덕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답니다. 설화는 품속의 비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증거 하나가 너무나 많은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덕구와 꽃님이 이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설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그날 아침 덕구는 마당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방 안에서 꽃님이를 재우고 나와 조심스럽게 덕구 옆에 앉았죠. 어젯밤 일 정말 죄송합니다. 설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떠나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떠나면 어디로 가시겠소? 덕구가 물었습니다. 설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떠나봤자 또 잡히오. 그리고 이번엔 나와 꽃님이까지 엮여 있으니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덕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포교들은 이미 이 집을 의심하고 있었고 설화가 떠난다 해도 덕구 부녀는 이미 위험에 빠진 상태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으면 언젠가 잡히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쓰는 게 낫지 않겠소? 설화는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사또의 숨통을 우리가 먼저 조이는 거요. 설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낭자가 가진 그 장부 말이오. 덕구가 설화의 품속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사또의 약점 아니겠소? 그걸 이용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소? 설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투박한 나무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 혼자 관아에 가봤자 잡혀 죽을 뿐이에요. 낭자가 가는 게 아니오. 덕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겠소. 네. 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 원본은 낭자가 가지고 있으시오. 나는 그 내용을 베껴 쓴 사본을 만들어 가져가겠소.
사본이요? 그것도 절반만. 덕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절반만 보여주면 사또는 나머지 절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미칠 거요. 그럼 나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겠지. 설화는 덕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나무꾼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제 가문 전체를 하룻밤에 몰살시킨 자예요. 덕구 어른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소. 덕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겠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일 뿐인데. 덕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꽃님이가 낭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오? 네, 엄마요. 설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잠꼬대로 엄마라고 불렀소. 근데 그게 돌아가신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었소. 덕구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를 부르는 거였소. 설화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소. 덕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거웠습니다. 그게 내가 가는 이유요. 설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할 게 있소. 장부 내용을 베꼈어야 하니 종이와 먹이 필요하겠소. 그날 오후 덕구는 설화가 불러주는 장부 내용을 정성껏 베껴 썼습니다. 글씨가 서툴러 몇 번이나 다시 썼지만 마침내 사본이 완성되었죠. 덕구는 그 사본을 둘로 찢었습니다.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소. 나머지 절반과 원본은 낭자가 가지고 있으시오. 알겠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꽃님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덕구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님아, 아버지가 잠깐 볼일 보러 가야 해. 볼일, 어디요? 고을에. 꽃님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이번엔 혼자 가야 해. 왜요? 나 두고 가면 싫어. 꽃님이가 덕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덕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꽃님아, 아버지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부탁이요. 응. 아버지 없는 동안 설화 언니 잘 지켜줘. 언니 혼자 두면 외로워하실 거야. 꽃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더 외로운데.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지켜주는 거야. 알겠지? 꽃님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근데 아버지, 빨리 돌아와야 해. 약속이야. 그래, 약속. 덕구는 딸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덕구 자신도 알 수 없었죠. 해가 기울기 전 덕구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냥꾼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만드기 형. 덕구 아니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만득은 덕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소. 덕구는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일이라는 건 만득도 눈치챘죠. 꽃님이를 며칠만 맡아줄 수 있겠소? 꽃님이를. 그야 어렵지 않지만 니는 어디 가는 건데?
관아에 만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아, 거긴 왜 해야 할 일이 있소. 덕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득은 한참 동안 덕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꽃님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라. 고맙소, 형. 덕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덕구는 꽃님이를 만득에게 맡기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버지, 꽃님이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손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잘 있으라는 인사였죠. 꽃님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오자 설화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님이는요? 맡겨두었소. 걱정 마시오. 덕구는 낡은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사본 절반만이 들어 있었죠.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야지요. 덕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사또가 그냥 죽여버리면 그럼 낭자가 나머지 장부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덕구가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암행어사든 뭐든 있지 않겠소. 거기에 장부를 전하면 돼요.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셔야 해요. 꼭이요. 그러려고 하오. 덕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어깨에 둘러매었죠. 그럼 다녀오겠소. 덕구는 문을 나섰습니다. 설화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어깨, 굵은 손, 그냥 평범한 나무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뒷모습이 어떤 장수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산길을 내려가 고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고을 관아가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굳게 닫힌 정문, 횃불을 든 문지기 둘이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눈을 감으면 꽃님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 서라. 누구냐? 문지기가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 대감께 전할 것이 있소. 뭐, 이 밤에 웬 상놈이. 황룡장부.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전하시오. 문지기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덕구는 관아 정문 앞에 홀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나무꾼, 맨손으로 장부 사본 절반만을 무기 삼아 덕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덕구는 포졸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들어갔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횃불 그림자가 벽을 타고 일렁거렸죠. 마침내 커다란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또의 집무실. 문이 열리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서한 뒤에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 가늘게 찢어진 눈,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이놈이 황룡장부를 안다는 자냐?
사또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포졸이 덕구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예, 대감. 문 앞에서 황룡장부 운운하며 대감을 뵙겠다 하였습니다. 사또는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볼품없는 상놈이로구나. 고작 나무꾼 주제에 감히 황룡장부를 입에 담아?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지나 알고 짓거리는 게냐? 덕구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리고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락 3년 5월 보름. 외구 두목 구로시마와 첫 번째 접선. 굴량미 300석을 빼돌려 은자 500냥과 교환. 덕구가 종이를 펼치며 읽었습니다. 순간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영락 3년 7월 초하루. 두 번째 접선. 무기 200자루를 빼돌려 은자 300냥과. 닥쳐.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죠.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덕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 필요 없지 않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요. 사또는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안 위에 문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청동 문진. 그것을 덕구의 목에 겨누며 소리쳤죠. 당장 불어.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누가 시킨 거냐? 덕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면 대감도 끝이요. 이건 장부의 첫 장일 뿐이요.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소. 사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의 손에 장부 사본이 들려 있소. 내일 아침이면 대궐에 도착할 거요. 거짓말이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를 죽여보면 알겠지. 덕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를 죽이면 장부를 멈출 방법이 없소. 하지만 나를 살려두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소. 사또는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꾼이 감히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장부가 한양으로 가고 있다면? 사또의 손에서 문진이 떨어졌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둬라. 사또가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덕구를 끌고 나갔습니다. 덕구는 끌려가면서도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관아 뒤편 옥사.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덕구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철컹. 철창 문이 닫혔습니다. 덕구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또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설화 낭자, 꽃님이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덕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철창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들어와 덕구를 끌어냈죠. 대감께서 부르신다. 다시 사또의 방.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또는 서안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전복찜, 갈비찜, 약과 송편 같은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죠. 앉아라. 사또가 손짓했습니다. 덕구는 경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플 텐데 먹어라. 사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덕구는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단도직입적이군.
사또가 웃었습니다. 좋아, 나도 돌려 말하지 않겠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럼 내 목숨은 물론이고 은자 100냥을 주마. 은자 100냥? 적다면 200냥도 좋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사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덕구는 피식 웃었습니다. 대감, 나를 바보로 보시오? 장부 행방을 알려주는 순간 내 목숨은 끝이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소.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았죠.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사또가 손뼉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곤장이 들려 있었죠. 내가 입을 열 때까지 맛을 보여주마. 그날 밤, 덕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처음 10대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대가 넘어가자 신음이 새어나왔죠. 30대, 허벅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라. 장부가 어디 있느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죽여도 말 못하오. 이 미친 놈이. 사또가 발을 굴렀습니다. 더 쳐라. 뼈가 부러질 때까지 쳐. 곤장이 계속 내리꽂혔습니다. 덕구의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하지만 아직 안 돼. 정신을 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또가 원하는 건 장부의 행방. 그걸 말하는 순간 죽는다. 버텨야 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만. 덕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사또가 손을 들어 곤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여는 건가? 장부 말이오. 덕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게 대체 왜 그리 급하신 거요?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외구와 굴량미 거래.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소. 덕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게 더 있을 테지. 대감이 저지른 다른 일들도.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어떤 일이오? 뇌물 아니면 사람을 죽인 일? 입 닥치라고 했다. 사또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판서 집안을 몰살시킨 것. 그것도 장부에 있겠지. 덕구의 말에 사또가 멈칫했습니다. 어린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인 것. 그 죄를 어찌 갚으려 하시오? 이놈이. 사또가 덕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까지 게 뭘 안다고 짓거려. 그때 그 집안을 살려뒀으면 내가 어찌 됐겠느냐. 그 판서 놈이 장부를 가지고 대궐로 갔으면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랐어. 사또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야. 그 집안 전부를 씨를 말린 거라고. 덕구는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걸렸다. 사또는 방금 스스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 집안을 몰살시킨 것이 자신이라고. 장부 때문에 그랬다고. 물론 지금은 덕구와 사또 단둘뿐이니 증거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본성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덕구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을 다시 옥에 쳐넣어라. 내일 다시 불러와. 포졸들이 축 늘어진 덕구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또는 홀로 남아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보부상이라. 한양으로 간다.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분명 거짓말이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장부가 정말로 한양에 도착한다면? 사또는 이마에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나무꾼의 입을 열어야 했죠. 옥산. 덕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버텼다. 오늘 하루는 버텼다. 창살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꽃님아, 조금만 기다려라. 설화 낭자, 부디 무사하시오. 그리고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또는 초조했습니다. 곤장을 쳐도 굶겨도 그 나무꾼은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야. 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장부가 한양에 도착한다면 모든 게 끝이었죠. 결국 사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놈을 데려와라. 옥사에서 끌려온 덕구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라. 사또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는 경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간 고생이 많았다. 내가 성급했어. 사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더구나. 서로 죽자고 덤비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지. 덕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조건을 들어주겠다. 뭐라 하셨소? 그 여인 설화 말이다. 신분을 복권시켜주고 안전도 보장하마. 대신 장부를 넘겨라. 덕구는 사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자가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 함정이었죠. 하지만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해보아라. 장부는 내가 직접 안내하겠소. 설화 낭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받아야 하오.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놈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는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좋다. 그리하자. 사또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은밀히 포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그 나무꾼을 앞세워 장부가 숨겨진 곳으로 간다. 예, 대감. 장부를 확보하는 즉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처리해라. 나무꾼도 그 여인도 흔적 하나 남기지 마라. 명 받들겠습니다. 포교들이 물러갔습니다. 사또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 하지만 사또는 몰랐습니다. 덕구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덕구는 포교 10명에게 둘러싸인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또도 가마를 타고 뒤따랐죠.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사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소. 덕구가 대답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졌고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매복하기 딱 좋은 지형이었죠. 사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주마. 드디어 덕구의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덕구가 가리켰습니다. 사또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여인은 어디 있느냐? 안에 있을 거요. 덕구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초가집 문이 열리고 설화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단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죠. 저것이 장부냐?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렇소. 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져와라. 사또가 손짓했습니다. 포교 둘이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네. 덕구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느냐?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장부만 손에 넣으면 너희 둘은 필요 없어.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라. 사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포교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포교들이 일제히 육각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덕구 어른. 하지만 덕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었죠. 대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뭐, 대감은 왜 이 판서 가문을 몰살시켰소?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어차피 죽을 놈이. 그냥 궁금해서 그러오. 마지막으로 알고 죽고 싶소. 사또는 코수슴을 쳤습니다. 좋아, 알려주마. 어차피 들을 귀도 없을 테니까.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판서 놈이 장부를 들고 대궐로 가려 했어. 내 목을 치려고 말이야.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거요? 당연하지. 그놈 가문을 씨를 말려버렸어. 여자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년까지 없애면 끝이야. 사또가 설화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 계집과 장부만 없애면 내 세상이다.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숲 사이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자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죠. 암행어사. 그리고 그 뒤로 관군 수십 명이 육모방망이와 포승줄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사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또 어른. 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장부를 보부상에게 보냈다고 했지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소.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 보부상이 바로 암행어사 나으리의 전령이었소. 진작부터 이 고을 사또를 조사하고 있었거든. 사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방금 내 입으로 자백했다. 이 판서 가문을 몰살시킨 것이 내 짓이라고. 그건 왜구와 결탁하여 굴량미를 빼돌린 것도, 충신의 가문을 영모로 몰아 죽인 것도 모두 내 죄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또를 체포하라. 예. 관군들이 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사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사또는 짐승처럼 끌려갔죠. 두고 봐라. 두고 보라고. 사또의 절규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이내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덕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덕구 어른. 설화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괜찮소. 이제 괜찮소. 덕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끝났소. 드디어 끝난 거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이제야 비로소
그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사또와 그 일당은 포승줄에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죠. 저놈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었다니. 쯧쯧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한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의 초라한 최후였죠. 암행어사는 설화를 불러 정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황룡장부와 그대의 증언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소.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이 판서 가문에 씌워진 영모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소. 조정에서 곧 복권 교지가 내려올 것이요. 설화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동생들,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맺힌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원의 눈물이기도 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판서 가문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유일한 생존자인 설화에게는 양반의 신분이 복권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설화에게 보상으로 집과 토지, 그리고 넉넉한 재물을 하사했죠. 낭자께서는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명문가의 교수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초가집 앞마당에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가마꾼 넷이 대기하고 있었고 호위 무사들도 함께였죠. 덕구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저분은 원래 저런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설화가 떠나면 다시 예전처럼 꽃님이와 둘이 살면 되었습니다. 숯 굽고 장터에 팔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덕구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덕구 어른, 설화가 다가왔습니다. 예, 낭자. 덕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 편히 가시오. 가긴요. 설화가 웃었습니다. 네. 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화는 가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위 무사에게 말했죠. 가마는 돌려보내주세요. 예, 하지만 낭자. 저는 한양에 가지 않겠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설화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빈 채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덕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왜 가시지 않는 거요? 덕구 어른. 설화가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은자단양에 팔려온 거 기억하시죠? 그야 물론이지만 그 빚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설화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네, 덕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고 곤장을 맞으면서도 저를 지켜주셨고 저희 가문의 누명까지 벗겨주셨어요. 설화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은자단양으로는 어림도 없는 은혜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건 그냥. 덕구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낭자는 양반과 규수요. 나 같은 나무꾼과는 어울리지 않소. 한양에 가면 좋은 혼처도 저는 양반과 규수가 아니에요.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꽃님이 엄마가 되고 싶은 여인일 뿐이에요. 덕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꽃님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화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데려가자고 했죠. 설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낭자, 덕구 어른. 설화가 덕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이 집에 있게 해주시겠어요? 덕구 어른의 아내로, 꽃님이의 엄마로. 덕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죠. 그게 내가 어찌. 바로 그때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드기네 집에 맡겨두었던 꽃님이가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설화 언니. 꽃님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언니 안 갔어. 야호, 언니 안 갔다. 꽃님이가 설화에게 달려가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살 거지? 응. 설화가 무릎을 꿇고 꽃님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꽃님아. 응. 언니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 꽃님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언니가 내 엄마? 응. 싫으면 안 해도. 좋아. 꽃님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엄마 생기는 거야. 진짜. 진짜. 응, 진짜야. 설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님이가 설화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야호. 나 엄마 생겼다. 엄마. 그리고 돌아서서 덕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좋지? 응. 덕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 한마디에 꽃님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꽃님이는 덕구의 손과 설화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두 사람을 이끌었죠. 집에 가자. 엄마, 아빠, 집에 가자. 덕구와 설화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죠. 가짜 가족으로 시작된 인연. 은자단양에 얽힌 기묘한 만남. 그것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꽃님이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나부끼게 했고 저 멀리서 새들이 노래했죠. 슬픔 위에 핀 꽃, 눈물 위에 피어난 행복.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었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덕구는 그저 착한 마음 하나로 여인을 구했을 뿐인데 그 선행이 돌고 돌아 평생의 반려를 얻게 되었죠. 세상에는 이런 인연도 있는 법이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훗날 꽃님이는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장터 바닥에 안 들어 누웠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후문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